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누구나 쉽게 동영상 플랫폼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최근 먹방에 이어 이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는 술방까지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국 800개교 중고생 약 6만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방 등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먹방 콘텐츠는 과도하게 먹으면서 폭식을 조장하는가 하면 더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맛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또 술방 역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리면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요, 어린 자녀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건 정말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합니다. 술방 콘텐츠의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사실 자율적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개정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이죠. 문제의 콘텐츠들 점점 더 범람하고 있는데요. 그 폐해가 개인의 식습관이나 건강,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이 먹거리의 소중함과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아 보여서요. 어떻게든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주사제와 수액에 대해 궁금한 상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망 사용료 분쟁으로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떠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잘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열대 과일인 이것이 현재 제주도 등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미래에는요, 놀랍습니다.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열매가 갈색 털로 덮여 있는데 이게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새와 닮아서 새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다래, 참다래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과일은 과육 안에 삥 둘러진 씨를 가지고 있고요. 과육이 골드도 있고 그린도 있죠. 이 과일 무엇일까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 예, 반응들 올라오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과일 재배 지도가 바뀌면서 50년 후에는 사과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요. 감귤은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2100년대에 키위, 난지역 마늘, 고랭지 여름 배추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는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키위와 난지역 마늘 또 여름 배추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해봤다고요?
네, 연구진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네. 총 재배 가능지를 예측한 결과 키위와 난지역 마늘은 재배 가능 지역이 확대되었고요. 여름 배추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키위는 지난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를 하면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늘어서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난지역 마늘도 키위와 비슷한 추세로 2100년대에는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 배추는 지금까지 재배 적지가 고랭지 지역이었는데요. 네. 2050년대에는 재배 적지가 급속히 줄어서 2090년대에는 재배 가능지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건 교과서에서 배우던 건데 여름 배추 고랭지 지역 이렇게. 근데 그러면 미래에는 아삭한 이 고랭지 여름 배추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한국에서 재배된 거는. 네네. 네. 그 이번 분석에 활용된 그 재배지 예측 표준 시나리오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까지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분석에 활용한 농촌진흥청의 재배지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난달 기상청으로부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번 인증 취득으로 원예작물 재배지 예측의 공신력과 실용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원예 특용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작을 해서 농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에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이니까 잘 대응해서 기후변화 속도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줄여가야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은 정말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꽤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에서 15도, 낮에는 0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리는 비는 그동안 가뭄으로 걱정하던 지역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비가 그치면 토요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2024년도에 사용할 벽시는 지역 수매 품종과 품종 특성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급종 종자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12월 20일까지입니다. 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 외에 특수미 품종이나 새로 개발된 품종의 재배를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채종한 종자를 사용하려면 발화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가 채종한 종자나 인근 농가 간 자율교환한 종자를 다음에 종자로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반드시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특히 등습기에 잦은 강으로 인해 수발화 피해가 발생한 필지의 종자는 꼭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신 후에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계속 날이 더웠다 추웠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동계작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어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밀보리 등의 맹류는 습해에 매우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통한 물 빠짐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습해를 받게 되면 겨울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져서 얼어 죽거나 말라 죽게 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로 서리빨 피해나 습해를 막아줘야 합니다. 배수로는 논의 끝머리 좌우로 내고 서로 연결을 해서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 양파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마늘, 양파는 토양이 건조해지면 양분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 오전에 물을 대줘서 태양열에 의한 지온 상승을 유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지역 마늘은 땅이 완전히 얼기 전에 비닐을 덮어주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느타리 버섯
겨울철에 어떤 관리에 주의해야 할까요? 네, 겨울철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온도는 항상 10 내지 16도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에 배지와 실내 온도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의 실내와 균상의 습도는 항상 85% 내외로 유지를 해줘야 하고요. 신선한 공기가 항상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리 잘 점검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주사제와 수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에 대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근데 열나고 그럴 때 익숙하면서도 어른 돼서는 또 별로 그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어릴 때만 주사를 그렇게 맞았던 걸까요? 일단 이유가 있는데요.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아기들이 약을 잘 못 먹는다는 거. 어릴 때는 왜 알약 이런 거 잘 못 삼키지 않습니까? 물론 가려약이나 물약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먹는 걸 잘 못하니 아플 때는 칭얼대고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사제가 확실히 효과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 약효가 들은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주 예전에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막 먹을 때 뭘 가려서 먹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려서 먹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은 산나물 같은 것들 식용이 뭔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를 알지만 예전에는 누군가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식용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프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뭔가 내가 독을 먹었을 때 이걸 좀 중화해주거나 미리 좀 방어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보호장치가 간입니다. 간이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간이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을 몸으로 흡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신의 혈액으로 보내기 전에 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간이 해독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도 간이 비슷한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입장에서는 뭔가 평소에 없던 뭔가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보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먹이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밥에 타도 이게 귀신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도 이거를 그냥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일단 뭐야 이거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걸 분해를 해버립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어서는 사실 먹는 양의 대부분은 그냥 거의 분해가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과량을 먹습니다. 그 약효를 발휘하기 위한. 근데 주사제는 이 간을 피해서 바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다 보니 효과도 빠르고 더 세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약 먹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이제 항의하다가 더 큰 주사 맞고 이제 깜짝 정신이 드는 거죠. 이제 번쩍 들죠. 네. 근데 원리가 그런 거였군요. 약보다 주사가 그러면은 약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주사가 뭐 완전히 좋으면. 근데 약은 왜 먹는 걸까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과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는 안전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몸의 혈관에 뭔가를 바로 집어넣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생각하면 우리 혈액 속이 따뜻하고 영양분 많고 수분이 많으니까 세균이 자라기에는 정말 최적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혈액 속에서 굉장히 세균이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이제 폐혈증, 이제 피가 썩는다는 말입니다. 폐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감염 관리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사 맞으실 때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사기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들어갔을 때 이 공기방울을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빼줘야 되냐? 이제 공기방울을 우리 혈액 속에 바로 넣으면 그 주위로 이제 피가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피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혈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안전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교육받은 그런 보건 전문직들이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먹어서도 해결이 된다면 먹어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먹는 걸 하되 이제 정말 급하게 약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약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원하면 이제 팔에다가 주사바늘 꽂고 꽂아놓죠. 링거라고 하죠. 보통 그 수액제를 계속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나 하지, 아니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알약을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주사 맞을 때 왜 팔에 맞을 때 있고 엉덩이에 맞을 때 있고 어떨 땐 또 어깨에 놓고.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주사 방식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이제 어릴 때 막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내리고 이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간호사님 앞에서.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성인 되고도 가면 또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왜 거기 맞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엉덩이가 근육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나운님 헬스 하시니까 이제 엉덩이 근육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엄청 크죠. 크고 많고. 이제 다른 신경도 없고 혈관도 지나가지 않는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육에 맞는 방식의 주사를 근육 주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 사실 엉덩이만은 아니고 근육이 많은 부위에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맞을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깨도 여기 보면 딱 근육이 있는 그렇죠. 그 부위에 이제 맞는 건데. 삼각근. 정확히 아시는군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러면 왜 엉덩이만 맞냐 하면 아기들은 이제 어깨 근육이 별로 발달하지가 않아서 이제 거기 주사를 맞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혈관에 안 맞고 근육에 맞냐? 이제 굳이 우리가 정맥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근육 주사만 맞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사를 맞았을 때 천천히 서서히 흡수되는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근육에 놔두면 이제 근육에서 혈액 쪽으로 천천히 약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맞긴 더 좋은 거기도 하고 이제 혈관 찾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나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호사 선생님들 찾다가 잘못 찾으면 막 한 3-4번 찌르면 너무 아프고 피멍 들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제 근육에 넣으면 그런 수고를 안 들여도 되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무조건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 양이. 그래서 어른들도 어깨에 안 맞고 엉덩이 맞아야 되는 경우는 어깨보다는 엉덩이에 주사 양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을 때는 엉덩이 맞고 그거보다 더 많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혈관에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수액제라고 하죠. 링거라고 하는 그런 수액제를 맞을 때는 몇 리터씩 되잖아요. 이거를 천천히 맞아야 되다 보니 혈관에 꽂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육에 넣으면 이게 다 흡수도 안 되고 뚱뚱 불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끔찍하네요. 그래서 혈관에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배에다 주사를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또 다른 주사 방식인 이제 피부 아래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피하 주사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아까 주사제를 안 맞고 약을 먹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덜 든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게 도저히 입으로 먹을 수 없는 종류의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이제 당뇨에 조절한다, 혈당 낮춘다 이런 호르몬이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의 일종인데 되게 작은 단백질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단백질은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는 그냥 소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먹는다고 몸에 그 소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슐린도 먹어버리면 그냥 다 분해가 돼서 그냥 단백질로 흡수가 되지 그 인슐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떡하냐? 이분들은 맨날 병원 가서 내가 주사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정말로 환자들이 이제 인슐린 주사를 갖고 다니면서 본인 혈관에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감염 문제도 많이 생겼고 환자들이 사실 이걸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다행히 개발된 게 혈관이나 근육에 안 넣고 우리가 피부 밑에만 이렇게 잘 주사해도 천천히 흡수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펜 모양의 그런 주사제가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펜 주사제로 이제 인슐린이든 아니면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떤 단백질로 된 다양한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뭐 항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흡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 이제 병원 안 가고도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도 우리가 좀 이제 감염 관리는 좀 해야 된다. 피부 밑이라도 잘못하면 감염이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주사제 맞는 걸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아이고 너무 아프지 않냐. 왜냐하면 잘 생각하면 우리가 바늘로 뭔가를 찌르는 게 이제 손끝에 채했을 때 딴다든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별로 안 좋은 건데 따는 경우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하려고 이제 손가락도 찌르세요. 피를 한 방울 딱 내가지고 혈당 체크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배에다가도 찌르면 너무 아프지 않겠냐 해서 거부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손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쓰는 동물이라서 손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근데 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봤는데 그런 거를 배에다 할 때는 거의 느낌이 없고 살짝 따끔한 정도? 그 따끔함도 손이랑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뇨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렇게 배에 맞는 인슐린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의사 선생님 권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예.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배에 맞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다. 왜 그 또 우리 아플 때 수액을 또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원리라 그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직장인 분들이 참 많으시죠 요새. 그런 거 맞으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 독감철이라서 또 다들 막 아파 죽겠다 수액 맞고 하시는데 엄청 유행이에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어제 너무 과음해서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맞으시는데 점심시간에 점심도 거르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이제 맞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누워서 쉬다 오면 좀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다음에 사실 대부분의 그 수액을 맞았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효과는 포도당 덕분입니다. 포도당.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는 이제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밥을 잘 못 넘기잖아요.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많이 필요한데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에너지는 부족한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으로 바로 에너지를 빡 넣어주면 힘이 팍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특히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수액 아주머니들이 계셨죠. 불법으로 다니면서 이제 수액만 놔주시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계셨는데 보통은 이제 은퇴한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근데 이런 분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못해서 놔주는 거니까 사실은 식사를 잘 하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직장인 분들도 좀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맞았다 순간적으로는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사실은 몸이 너무 피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플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로를 좀 권장하는 문화가 있다 그렇죠. 보니 예, 맞아요. 네. 그 회식을 엄청 세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찍 나와야 되는 이상한 네. 문화도 있죠. 예. 그래서 좀 병가를 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근데 제도가 네. 없는 경우도 많고 네.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주사제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국 직장인문화에 비판으로 이어졌다. 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 사용료 분쟁으로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떠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관련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가 운영을 종료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내년 2월인가까지만 한다 그랬나? 맞아요. 맞나요? 내년 네. 2월까지만 하고서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뭐 수익화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일단은 이 트위치가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플랫폼인지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트위치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아는 이런 플랫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실시간 양방향 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실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뭐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쵸. 이곳에 와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을 스트리머라고 네. 이제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리머에게 사람들이 뭐 후원을 해준 돈을 주는 거죠. 뭐 돈을 딱 보내면은 뭐 앞에서 막 글자가 나오고 막 말을 하면서 이제 리액션을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런 서비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년 2월 27일부로 이제 한국 사업 철수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이후부터는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는 서비스가 뭐 보기도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게 내년 2월 27일 이후에는 트위치를 아예 볼 수도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뭐 사람들은 말이 많던데 뭐 해외로 VPN을 이용해서 네. 봐야 된다 뭐 이러던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트위치 대표가 사실 이날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근데 확답은 2월 27일 이후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는 이제 확답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그 게임 관련 방송에서는 가장 큰 플랫폼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플랫폼이 네. 한국에서 철수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맞아요. 뭔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될 것 같은데 네. 트위치 측에서 얘기한 걸 먼저 얘기를 들으면은 네. 망 사용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아. 부분이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이 망 사용료가 해외에 비해서 10배가 넘다. 10배요? 네, 10배다라고 하면서 예. 한마디로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의견들이 좀 더 많긴 해요, 사실. 동종업계 이제 플랫폼 쪽에서 의견을 보면은 네. 한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트위치의 경쟁이 약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아, 질까봐 떠난다. 네네. 아. 그런 얘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저도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예. 일을 해왔으니까 하나의 또 이제 나름 인사이트고 예. 이들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트위치는 아마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커머스라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11번가랑 같이 손을 잡고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원래 트위치를 이제 한국 시장에 내보냈습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은 마치 이제 쿠팡과 쿠팡 플레이 이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커머스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지고서 같이 한국 시장에서 크게 딱 점령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아. 예, 아마존이 들어온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트위치가 굳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확실한 그건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나면 이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이용자들도 분명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 거기 그 유튜브로 갈까요? 아니에요. 예. 우선적으로는 예. 아프리카 TV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유는 이제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실시간 방송 유튜브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채팅을 잘 보시게 되면은 딜레이가 좀 많아요. 한 몇 분 차이로 뜨는 걸 보긴 했는데 몇 초 차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몇 분까지 가려면은 보통 그 한 10초에서 한 2분 정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뭐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뭔가 딜레이가 있으면 리액션 하기 되게 민망하고 지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몇 초 차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방송을 해보시면 아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실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예를 들어 퀴즈를 낸다. 이것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Q&A 해서 질문 주세요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아프리카 TV가 이런 가장 비슷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주가가 29%가 오르는 부분이 생겼죠. 진짜요? 네네. 상한가, 네, 한 방에 빡 올라가는 거 보고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다. 근데 이 사이에서 새롭게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치지직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치지직. 네. 치지직 아마 게임 네. 스트리밍 방송은 자기네들이 새로 할 거다. 아직 공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공개할 거다라는 것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또 때마침 트위치가 종료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왠지 이쪽에서는 트위치가 종료할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딱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탁 튀어나왔군요. 맞아요. 근데 그 트위치가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해외에 비해 어쨌든 망 사용료가 10배가 비싸다 한국이. 근데 망 사용료를 저희가 들어보긴 했어요. 우리 시간에도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망 사용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일단은 해외에 비해서 국내가 더 비싼 거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 10배예요? 10배 이상인 곳도 있죠. 아이고. 국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근데 재미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유럽 쪽 얘기를 드릴게요. EU 쪽을 보게 되면은 망 사용료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법안을요? 네, 법안을 아예 추진해서 한마디로 유럽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 통신 사업자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망 투자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아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는 아직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망 사업자들하고 뭐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건데 유럽에서는 이제 아예 법안으로 만든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제 선례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해외에서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국내는 현재 막 서로 뭐 소송도 걸고 이것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고 했는데 국내에서 뭔가 선례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뭐 넷플릭스가 이랬는데 구글이 이랬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EU 쪽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트위치가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전 얼마 전에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위치가 이전에도 이 망 사용료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낮췄다. 해상도를 낮췄다.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작년 9월 말부터는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는 최대 영상이 보통 이제 FHD 1080p에서 720으로 해서 화질이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는 유튜브처럼 이제 제작한 영상을 올리는 한마디로 VOD 그 서비스가 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망 사용료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화질 제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VOD 서비스도 중단한 게 전부 다 망 사용료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많은 서비스를 또 해봤으니까 뭐 보통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기능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한 번에 팍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하나씩 차근차근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아까 그 또 넷플릭스. 이건 정말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정말 글로벌 OTT 서비스잖아요. 이 망 사용료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요. 맞아요. 우선은 이제 넷플릭스가 2020년도에 이제 SK 브로드밴드한테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라면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때가 이제 관련 소송 중에서 거의 뭐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1년 6월달에 넷플릭스가 패소하게 되죠. 네, 패소하면서 졌구나. 다시 이제 항소를 진행했는데 네네. 이제 어떻게 되냐? 네. 결과가 궁금하시죠? 예. 네, 결과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9월달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걸로 한마디로 소송 취하를 하고서 합의를 한다. 취하하고. 네, 취하고서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사이에 이제 오간 돈이 한 500억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의금이 그 정도 됐다라는 거는 와 그럼 사용료가 연간 얼마일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소송을 취하고서 합의한 거예요. 이거는 판례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실 판례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없다 보니까 과연 또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야, 이거 굉장히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일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이거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초반에 대답을 주실 때 트위치는 망 사용료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고, 근데 업계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아까 뭐 아마존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경쟁력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트위치의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광고 수익하고 구독 수익,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면서 돈을 내기도 하니까 이 광고 수익하고 구독 수익이 있는데 사실 광고 수익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광고 수익이라는 거는 외부의 회사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이 훨씬 더 커야지 회사 측으로는 수익 구조가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국내에서는 구독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광고가 잘 안 됐구나. 이 게임 스트리밍이나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내는 거는 좀 많긴 한데 외부에서 광고를 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약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망 사용료로 약 500억 정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00억 정도. 엄청 올랐네요. 그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는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긴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망 사용료가 점점 커진다. 그렇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근데 광고는 안 들어오고. 그죠. 이게 망 사용료를 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그 우리가 핸드폰 쓸 때 데이터 무제한 쓰잖아요. 이 기업들도 동일한 개념인데 무제한 개념이 없는 거죠. 쓴 만큼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무제한 요금제가 아닐 때 그때 핸드폰 사용할 때 엄청 부담스러웠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 트위치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소비자로서의 걱정이 자꾸 한국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VPN 뭐 이런 거 우회로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피해는 우리 아닌가요? 맞아요. 결국 피해자는 이제 사용자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요금제가 인상이 됐거든요. 아마 종전에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해서 42%나 이제 올랐어요. 진짜. 근데 기존에 애초에 초기 한마디로 2020년 9월 달에 가격 인상 전에는 8,690원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 금액대를 쓰고 있는데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죠. 금액이 올라도 기존 금액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 같이 14,900원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가격이 한마디로 71%가 올라난.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일각에서는 이제 트위치와 같은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망사용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망사용료를 과도하게 이제 낼 것 같으니 넷플릭스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은 구글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이제까지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게 약간 머리가 아픈데 뭐 구글이 최고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구글과 각 통신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쳐내기가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근데 트위치 같은 데도 몇백억 올랐는데 구글이 안 낸다고? 네. 야, 그것도 이제 대단한 거. 왜냐면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다 냅니다. 네, 근데 구글이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용하는 이제 전체 트래픽 있잖아요. 해외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의 28%를 구글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안 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마 그만큼
파괴력이 그 힘이 세다 보니까 함부로 맡기가 힘든 게 아닌가. 야, 네. 되게 서운하네요. 통신사업자들한테. 그죠. 예, 우리한테도 돈 받지, 기업들한테도 돈 많이 받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어려운 함부로 문제. 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네. 안에 또 관계가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망 사용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또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그때마다 좀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키위였습니다. 예, 저 사실 약간 걱정했거든요. 이게 키위를 설명하다 보니까 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5503님 오늘의 정답 키위입니다 보내주셨고요. 8132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2893님 정답 키위.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 자주 사는데 너무 비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과일을 안 사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느낄 정도인데 나중에는 전국에서 재배가 된다. 그럼 좀 싸지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8234님 정답은 키위입니다. 저희 집은 고흥인데요. 아버지께서 1970년대 후반부터 재배하셨다고. 저희가 분명히 아버님이 재배하신 키위를 먹고 자라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꼭 전해주시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네, 즐기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진날 라막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날은 땅이 질척질척하다라는 뜻의